정부가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계 회복을 위해 지원에 나섭니다. 금융당국의 규제에도 주택거래 자금 수요가 이어지며 은행권의 가계대출 6조 원이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오늘도 하락했습니다. 증권가에선 반도체 업황 우려에 10만 전자를 기대하던 개인 투자자에게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난 2017년 분양된 서울 아파트 가격이 4년 새 평균 10억 원이 넘게 치솟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여행업계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 분야입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인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며 코로나로 움츠려 들었던 여행업 살리기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문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여행업계 회복을 위해 지원에 나섭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본 예산과 1, 2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286억 원 규모의 다양한 여행업계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여행업 디지털 전환에 맞춰 기존 사업 환경을 온라인 모바일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 구체적으로 여행사들의 플랫폼 제작이나 이용 비용을 지원하고 정보통신 기술 인력을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월 인건비 200만 원을 최대 4개월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지난해 서울 지역 여행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공유 사무실 무상 제공 사업은 전국 17개 지역으로 확대합니다. 정부의 지원뿐 아니라 최근 트래블 버블 확대와 위드 코로나 시행 예고로 여행업계의 기대감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사이판은 이미 연말까지 허용된 4,000명에 대한 예약이 모두 매진된 데 이어 최근 싱가포르와 두 번째 트러블 버블이 체결됐습니다. 스위스와 스페인, 프랑스 등 제한적 여행이 허용된 유럽 여행 상품 수요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위드 코로나 시행 방안 등을 논의할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공식 출범하며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이달 말까지 로드맵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에도 은행권 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52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월보다 6조 5천억 원 증가한 수치로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새 5조 7천억 원 불어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주택매매 전세 관련 거래 자금 수요가 이어지며 8월 수준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지주들이 3분기 성적표 공개를 앞뒀습니다. 이번에도 역대급 호실적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여신 잔액은 크게 불어난 데다 금리 상승으로 순이자 마진이 뛰며 이익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금융지주들이 올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역대급 실적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업계에서는 4대 금융지주의 3분기 당기순이익이 4조 원 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보다 1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두권인 KB금융과 신한금융의 순이익은 전년보다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한 것으로 예상되고 하나금융의 순이익이 10% 넘게 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우리금융은 순이익이 40% 넘게 증가하며 성장세가 돋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배승 이베스트 투자증권연구원은 우리금융의 3분기 예상 순이익은 7,160억 원으로 시장 예상을 상회할 것이라며 대손 비용과 판관비 부담이 낮게 유지되며 고수익성 시현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이 순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가계대출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은 6조 5천억 원 증가한 1,052조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기업대출도 7조 7천억 원 늘면서 9월 기준으로 관련 속부치를 작성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가 있었지만 금융지주의 실적에는 변수를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로 대출자산 증가세가 둔화된다고 해도 금리 상승이 이를 상쇄시켜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은행권의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 8월에 3%를 넘어 오르막을 타고 있습니다. 불어날 대로 불어난 여신잔에게 금리 상승이 더해지면 수익성은 더 좋아지는 겁니다. 금융지주들의 실적은 이달 넷째 주부터 각각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6만 원대까지 곤두박질 치는 삼성전자 주가, 동학개미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죠. 증권가에선 현재의 낙폭이 과도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 반도체 업황 우려 등 눈높이는 낮춰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0.26% 떨어진 68,8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연일 하향 곡선을 그리며 연초 10만 원 기대감은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올해 34조 원이 넘는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인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낮춰 잡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10만 원에서 8만 2천 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최근 이처럼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내린 증권사는 6곳에 이릅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가 삼성전자의 주가를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트렌드포스는 내년 디램 가격이 최대 20%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공급량 증가분을 따라오지 못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지금의 하락이 과도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디램 가격 우려 등 악재가 이미 주가에 선반영된 데다 메모리 반도체 매출의 편중이 줄어드는 등 수익 다각화도 긍정적이란 평가입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말고 다른 사업도 파운드리랑 폴더블이랑 다른 비즈니스도 있는데 회사가 좋아지는 다른 사업부에 대해서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있고 지나치게 감해도 돼서 다만 최근 부상하는 공급망 차질과 에너지 가격 급등, 인플레이션 우려와 달러 강세, 금리 인상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아 주가 상승 폭에 대한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 분양된 서울 아파트 단지 10곳 가격이 평균 10억 원이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렙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부터 12월까지 분양된 서울 아파트 중 10개 단지의 실거래 가격이 분양가 대비 평균 128.3%나 상승했습니다. 분양가 대비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은평구 녹번 2편안세상 캐슬의 1차 전용 59.97제곱미터로 분양가에서 11억 7,50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경제만렙 관계자는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자 가격이 상승한 것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요즘처럼 내 집 마련하기 힘든 시기가 또 있었을까 싶으실 겁니다. 정부가 20번, 30번에 가까운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집값은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대출까지 다 옥죄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은 커져가는 분위기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실패한 걸까요?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쭤볼게요. 일단은 부동산 관련 대책이 조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30번에 가깝습니다. 28번인데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정책 실패로 봐도 되는 겁니까?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책의 실패인 것이 맞고요. 원래는 이제 이 집값이 이제 상승하게 된 어떤 근본적인 계기는 정부의 정책 실패만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실제 그동안에 있었던 세계적인 어떤 저금리 기조와 거기에 발맞춘 우리나라도 굉장히 낮은 금리들이 유지가 되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저금리 기조로 인한 어떤 집값 상승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치적으로 본다면 한 2019년 초까지 정도는 저금리에 따라서 집값이 어느 정도는 계속 고공행진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견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한 2년간의 어떤 집값 상승의 패턴들은 저금리만으로는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도 이런 고공행진은 현재 있는 정부의 28번의 그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 실기가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영향을 미쳤다라고 업계에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갭 투자를 투기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지금 규제 대책을 내놓은 상황인데 4년이 지났거든요. 지금 오히려 갭 투자가 더 늘어나는 모습이고요. 주택 수요자들은 갭 투자를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건데 왜 이런 선택을 했다고 보십니까? 계속 이제 집값이 오르고 그다음에 내 집 마련이라 하는 것이 점점 어렵고요. 또 아무래도 이런 집값 상승이라든가 하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방향성에 대한 어떤 가속도 효과 같은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사면 혹시 내가 뭐 요즘에 뭐 회자되는 그러한 우스갯소리로 벼락거지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점점 이제 소비자들이라든가 집을 매수하려고 계획했던 분들은 점점 마음이 조급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주택 가격의 현상이라든가 또 특히나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더 이상 향후에 한 4, 5년 동안은 공급 물량이 대폭적으로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주택을 사거나 이렇게 시장에 뛰어드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정부가 이제 대출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금융 규제를 통해서 원활하게 이제 주택자금 마련을 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은 금액으로 전세를 안고서라도 집을 어느 정도 키핑을 해놔야만 그래도 내가 시장의 어떤 그런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조급한 생각들이 갭 투자를 계속 이끌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출 규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가계부채 관리는 필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까지 막는다 이런 비판이 지금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일부에서는 아파트 청약이 당첨됐는데 중도금도 못 낼 판이다. 전세 계약 끝났는데 전세금을 올려줄 돈이 없다. 이런 사연도 쏟아져 나오고 있고 국민청원도 가고 있는 건데 대출 규제 꼭 필요한 조치로 보십니까? 저는 너무 이제 때늦은 느낌도 들고요. 타이밍상 상당히 시기적으로 좀 안 좋은 시점에 이런 대출 규제가 전면적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고가주택이라든가 비싼 집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약 한 2년 전부터 대출을 내어서 집을 사기가 원래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고가주택이라든가 집값이 어느 정도 비싼 주택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가 대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어떤 대출 정책, 그러니까 규제라든가 이런 어떤 총량제의 어떤 대출 규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그 집값을 갖다가 견인했고 그동안 고가의 주택을 거래했던 그런 분들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서민들을 오히려 옥죄기를 하는, 그러니까 규제가 투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무리하게 주택 가격을 올리는 사람들보다는 막 이제 어렵게 청약에 당첨된 분들이라든가 또 심지어는 거기에서 주택 구입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을 막아버리면서 오히려 대출 규제가 더 자금 여력이 어려운 서민들을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현재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급 대책을 지금 내놓고 있긴 한데 이게 당장 나타날 수 있는 물량이 아니다 보니까 바로 지금 시장에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서울은 더더욱이나 지금 집 지을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 규제 확 풀어갖고 공급 늘리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실제로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잠깐 정리를 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어떤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금융규제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세 규제를 통해서 보유세와 그다음에 거래세를 올림으로 인해서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런 규제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신규 주택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신규 주택이 될 예정인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도 어느 정도 옥죄기를 통해서 신규 주택이 되는 것을 좀 제어를 함에 따라서 주택 가격을 선도하는 어떤 새 아파트에 대한 그런 선제적인 규제를 하는 형태로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를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발맞춰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좀 상계 신도시 같은 그런 약 한 40만 가구가 수도권에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그러한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 달에 이제 최초로 이제 사전 분양을 3,000세대 가까이 했는데 올해 7월에 사전 청약을 통해서
공급한다라고 계획하고 있는 그러한 주택마저도 한 2년 뒤에 이제 본청약이 들어가고요. 2년 뒤에 본청약이 들어갔을 때 착공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올해 7월 달에 축하를 받으면서 사전청약에 당첨이 됐지만 2026년 이후에나 실제로 입주할 물리적인 집이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상기 신도시도 약간 좀 시간은 좀 멀고 좀 먼 일이고 뭐 그러면은 이제 직주 근접한 지역에 출퇴근이 가능하고 나의 직장과 가까운 거리에서 뭔가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역시 재개발 재건축뿐인데 이러한 부분들도 안전진단 강화라든가 또 여러 가지 개발이익 그러니까 초과이익 환수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제약 조건들이 있어서 실제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추진을 이미 했던 단지들이야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시작을 해서 깔끔하게 이제 도시 지역에 아마 주택 공급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조합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의지들도 꺾여 있는 상태여서요. 그런 부분들도 아마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역시 직주 근접한 지역의 주택 공급들은 상당히 좀 어렵게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현재는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세금을 내갖고 매물 출회를 좀 유도를 했는데 다주택자들은 오히려 지금 증여를 택하다 보니까 물량 잠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선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좀 완화하거나 좀 폐지해보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얼마 전에 이제 뭐 이런 분들을 전부 다 이렇게 컨트롤 타워가 되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이제 홍 부총리께서 뭐 시장에 대한 어떤 반응이라든가 현장을 갖다 조사한다고 해서 뭐 일선 어떤 중개사무소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가는 그런 이벤트가 좀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정부의 정책들이 잘 약발이 먹히지 않으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는데 뭐 지역에 있고 현장에 있는 뭐 중개사 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민들을 만나봤을 때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들은 말씀하신 대로 양도세 한시적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시장에 어떤 그런 물량을 좀 쏟아낼 수 있게끔 해서 너무 좀 매물이 없어서 매도자 우위 시장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좀 약간 무게추를 좀 어느 정도 좀 다르게 하는 어떤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경제수장의 어떤 입장은 그러한 어떤 거래세 완화라든가 양도세 일시적인 어떤 그런 한시적 유예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그런 어떤 효과가 이제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계속 취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공급이 부족하고 이사할 집이 없고 들어갈 집이 없고 살 수 있는 집이 없다라고 한다면 역시 앞서 뭐 질문하신 대로 뭐 실제 이제 집을 지으면 역시 이제 제대로 된 공급이 되긴 하지만 그러한 어떤 집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실제 입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다른 측면의 공급들이 분명히 필요한 어떤 검토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현재 같이 공급을 지어서 공급할 수 없다면 기존에 이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라든가 특히 이제 뭐 3주택, 4주택 같은 경우엔 그렇지만 최소한 2주택자 경우 정도라도 양도세 같은 것들을 장기 보유한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지금보다는 훨씬 전향적으로 좀 완화해 준다면 시장의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매물이 좀 쏟아짐에 따라서 오히려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되면 매수자들은 이제 그렇게 되면 빨리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이 어느 정도는 조정이 되고 이런 현상이 충분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매물이 나오지 않는 정책들을 계속 견지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3월에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고요. 지금 후보들은 부동산 공약을 저마다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뭐 꾸준한 어떤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기조를 유지를 하고 견지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당장에 주택 가격을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들이 뾰족한 것들이 없다면 한시적으로나마 그러니까 지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물량들을 시장에 쏟아지게 하는 또 다른 방식의 공급이라든가 그다음에 거래세 완화라든가 양도세 뭐 한시적 인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택 가격을 빨리 잡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다 보면 더 이상의 이제 근로 의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떨어뜨리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국가의 어떤 그런 주택 정책에 대한 신뢰들이 국민들한테 계속 떨어지게 되니까 한시바삐라도 이런 부분들을 속히 생각을 해보고 실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취임 1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그룹 존재 이유 또 역할을 재정립했는데요. 자동차를 넘어 100년 기업을 향한 새로운 밑그림을 그렸다는 평가입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정의선 체제 1년, 현대차그룹의 키워드는 미래로 설명됩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로보틱스와 UAM, 자율주행, 수소경제 등 4개의 축을 제시했습니다. 미래는 자동차가 한 50%가 될 것이고요. 나머지 30%가 프라이빗 에어 비클 그리고 20%가 로보틱스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의선 회장의 첫 대규모 인수합병 대상은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 사내 로보틱스 랩과 협업해 웨어러블, 인공지능 로봇 등을 개발했습니다. UAM도 핵심 사업 중 하나입니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그룹의 새로운 지향점으로 삼고 인류가 원하는 곳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소명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2028년 완전 전동화된 UAM과 2030년 인접도시를 연결하는 지역항공 모빌리티 등을 선보입니다. 수소비전 2040도 발표했습니다. 2040년을 수소에너지 대중화의 원년으로 삼고 국내 최고 경영자 협의체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출범을 주도했습니다. 자율주행 분야 성과도 두드러집니다. 아이오닉5를 기반으로 한 로보택시를 독일 민헨 IAA 모빌리티에서 처음 공개했는데 오는 2023년 차량 공유업체 리프트와 함께 완전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외부의 혁신과 함께 그룹 내 조직 문화도 바뀌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설계 당시 수군을 고객으로 배려했다는 일화를 소개하는 등 올해에만 2차례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KT가 스마트 통합 관제 플랫폼으로 빌딩 관리에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인력에만 의존하는 기존 빌딩 관리 시스템에서 벗어나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빌딩의 최적 환경 유지에 나선다는데요. 김수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관제센터. 곳곳에 전문가들이 연동된 건물들의 문제가 없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은 KT의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통합 관제센터로 빌딩의 주요 설비 모니터링과 에너지 분석 등을 통해 각 빌딩별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ICT 기술을 접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문가의 원격 제어로 신속하게 대응해 보다 효율적인 건물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이제까지의 빌딩 관리는 인력에 의존하는 부분이 컸습니다. 일반적으로 빌딩 관리자의 직관에 따라 매일 같은 패턴으로 설비가 운영돼 소비 전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간 에너지 낭비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통합 관제 솔루션으로 소비 전력을 사전에 예측하고 불필요하게 운영되는 설비를 원격 제어해 피크 초과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ESG의 핵심은 에너지 관리 측면에서 에너지 절감과 안정적 운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셈입니다. KT 에스테이트는 그 스마트 통합관제 플랫폼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서 ICT 기반 빌딩 관리를 본격화하고 ESG 관점에서 친환경 빌딩 개선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분야별 전문가가 상주하며 365일 24시간 원격으로 설비를 감시 제어할 수 있어 긴급 상황에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3D 뷰어를 통해 건물 내 사고 위치를 즉각 확인하고 GIS를 통해 가장 가까운 순회기술팀의 출동을 지시합니다. 또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연동만으로 관리가 가능해 유지보수 역시 필요 없게 됩니다. KT는 2년 전 보유 중인 450여 개 오피스 빌딩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외부의 솔루션 제공을 시작해 빌딩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연수원, 호텔 등의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산업건물, 대규모 복합건물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9월 취업자 수가 7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68만여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만 1천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도 취업자가 꾸준하게 증가하며 2014년 3월 이후 7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한 겁니다.
특히 코로나19 주요 타격 업종인 숙박, 음식점업은 2달간의 감소세를 끊고 3만 9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지난달 시중에 풀린 돈이 50조 원 이상 늘어나며 광의통화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시중 통화량은 광의통화 기준 3,494조 4천억 원으로 전월보다 약 50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광의통화는 2017년 9월 이후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다만 8월 증가율은 12.5%로 올 들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지난달 청약자금이 사상 최대의 증가폭을 기록했고 주택 거래를 위한 대출 자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